안녕하세요. 전 80대를 바라보고 있는 노인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지긋한 사람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유튜브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 돌아간 얘기를 알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게 참 신기하죠. 맨날 들을 줄이나 알았지 뭐 잘난 인생이라고 제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겠다 마음 먹어봤던 적도 없었어요. 이 나이 먹고 남편도 자식도 없이 홀로 외롭게 늙어가고 있는 인생 뭐가 자랑이라고 어디 떠벌리겠습니까? 오히려 여기 올리는 사연을 들어보면 자식들이랑 며느리들이랑 지지고 볶고 사는 얘기가 한땐 참 부럽기도 했어요. 남들은 힘들다고 올리는 사연이겠지만 그렇게 부대끼고 살 수 있는 식구라도 있다는 것이니까요. 외로운 내 인생보단 100번, 1000번 낫다고요. 그렇게 얼마 전에 이 제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에도 한 줄기 빛이 들었습니다. 이젠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부끄럽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이런 기적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봐요. 이진석의 인생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이 될 수도 내 부모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외롭게 태어났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이야 쓸쓸한 인생이지만 저는 형제자매가 참 많았습니다. 이진석이라는 제 이름 석자만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아주 씩씩한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전 사남매 중 셋째, 제 위로 언니가 둘이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예전엔 그런 일이 흔하기도 했지만 저희 집엔 워낙에 남자아이가 귀해서 이름을 남자같이 지어야 사내아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위에 있는 언니 둘 다 죄다 저처럼 남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그 정성이 통한 건진 몰라도 저를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는 기어이 사내아이를 품에 안으셨죠. 아들 못 낳는다고 할머니께서 애만 낳아줄 첩을 들이네 마네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안 된다고 빌면서 낳은 애였으니 얼마나 귀하고 예뻤겠어요. 어렸을 땐 엄마가 그렇게 원망스럽기만 했었는데 나이 먹고 나서 생각하니까 엄마도 그 모진 시집살이의 피해자구나. 그냥 안쓰럽기만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집에서 딸은 그저 살림 미천이고 아들 돌보는 식모나 다름없었어요. 저희 언니들은 일찌감치 그걸 알고 집에서는 입도 열지 않고 가족들이랑 서먹하게 지냈고 덕분에 남동생을 돌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죠. 진석이 너 석호 잠들 때까지 업어서 재우라고 했더니 그새 내려놓은 거야? 애 울잖아. 얼른 가서 못 재워? 진철이랑 진명이는 어디 갔다니? 하여튼 동생 제대로 돌볼 줄도 모르고 형제간에 우애가 이렇게 없어. 아이고. 엄마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전 어린 동생들을 포대기로 싸서 업고 잠에 들 때까지 돌아다니곤 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인 줄만 알았죠. 언니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엄마한테 한참 혼나고 울면서 발버둥을 치는 동생을 포대기에 싸서 등에 들쳐업고 잠을 재우려고 마루에 나왔는데 제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마루 밑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아이고 석호야. 아유 우리 석호 어쩜 좋아. 아유 이 발푸나 그거 하나를 못해. 갓나라기도 아니고 다 큰 애가 머리끄댕이를 잡히고 발버둥을 치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건데 넘어지면서도 동생이 다칠까봐 전 이마며 무릎이며 다 까졌는데 가족들은 동생 우는 소리에 놀라 달려나와 피를 줄줄 흘리는 저보다 동생을 먼저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동생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고요. 제 동생은 그날 이후로 자폐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멀쩡한 애가 바닥에 머리를 좀 찧었다고 없던 병이 생기겠어요. 동생은 평소에도 모자란 행동을 종종 했거든요. 누가 봐도 그건 제 탓이 아니었죠. 그냥 하필이면 그때 다쳐서 그때 병원에 가서 자폐라는 걸 운 나쁘게 알게 됐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전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보 등신을 만든 못돼 먹은 딸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머니며 아버지며 할머니며 그날 이후로 절 볼 때마다 주먹질을 하시면서 화풀이를 하셨죠. 너 때문에 우리 석호가 등신됐다. 기집애가 아들 신세 다 망쳤다 하고요. 우리 석호 너 때문에 평생 장가도 못 들게 생겼어. 넌 앞으로 평생 결혼은 꿈도 꾸지 말고 석호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아. 양심 있으면 그 정도는 하면서 살아야지.
엄마, 석호 저렇게 된 거 정말 나 때문 아니에요. 엄마가 더 잘 알잖아. 석호 원래 좀 모자란 애였다고. 엄마도 그랬었잖아. 정말 실수였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전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아직도 머리를 들추면 이마에 길다란 흉터가 남아있는데 저희 가족 중에 아무도 제가 아픈 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죠. 오로지 막내 동생 걱정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저에게 아픈 남동생을 떠맡기다시피 했어요. 위에 두 언니 역시 동생이 지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가뜩이나 멀리하던 가족들을 더욱 멀리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엮였다가 본인들 앞길이 꽉 막히게 될까봐 그게 더 걱정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언니들처럼 사는 것이 똑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동생을 다치게 한 건 저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겨우 그 사고 하나 때문에 저는 평생 보이지 않는 족쇄 같은 것이 발목에 채워진 채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있다가도 동생이 아프다, 밥을 안 먹는다 연락이 오면 집으로 달려와서 동생을 챙겨야 했고 자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어디론가 잘 사라지는 동생을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 뒤지는 것은 일상과도 같았어요. 저에겐 그래서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학창시절 추억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꽁지가 빠져라 뛰어다녔던 기억은 있을지 몰라도요. 엄마, 저 공장 들어가려고요. 기숙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석고 병원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앞으로 돈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뭐? 그럼 애는 누가 보란 말이니? 네가 동생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우리 석호 보고 어디 시설에라도 들어가란 말이니? 부책임한 것.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하겠다고 나섰던 것도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나오고 싶었던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동생한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집보단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변한 것이라곤 집을 나왔다는 사실 하나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돈도 모으고 집도 얻고 가족들로부터 독립을 하고 살아가야겠다. 저도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뒀지만 그 꿈은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돌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으니까요. 너희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또 다치셨단다. 요즘엔 반응 속도가 느려진 건지 뭔지 툭하면 사고를 내네. 하여튼 당분간 또 일 쉬어야 된다니까 네가 생활비 좀 붙여라. 우리 당장 돈이 어딨어. 진찰이랑 진명이는 연락도 안 받고. 아이고 정말 하여튼 월급날 맞춰서 생활비 보내. 생활비로 다 붙이면 정작 난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야 엄마. 네가 전에 석구 책임지기로 한 거 생각 안 나? 사람이 말을 했으면 지킬 줄 알아야지. 이제 와서 입 싹 씻고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면 그 일이 없던 일이라도 돼? 하여튼 너 이번에 생활비 안 보내기만 해봐. 내가 아주 니네 공장 쫓아가서 너도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기집애라고 소문내고 쑥대만 만들어 줄 테니까. 목소리도 듣기 싫어. 끊어. 아무리 기다렸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딸은 엄마 자식 아닌가요? 나는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나한테만 모질고 각박했던 우리 엄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한이 참 많기도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운전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을 주로 하셨는데 먹고 살려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뿐이지 원래도 운전을 그렇게 잘하시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사고를 종종 내셨었죠. 뭐 진짜로 사고를 내셔가지고 돈이 없다 그러는 건지 전화만 하면 싫은 소리 어려운 소리 해도 생활비를 척척 붙이는 딸이 있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신 건진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요. 언니들한테 전화해봤자 연락도 안 받고 딱 끊어버리니 맨날 만만한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하루는 아버지 핑계, 하루는 동생 핑계, 하루는 본인 몸 아프다는 핑계를 대가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죽어라 일을 하는데도 통장에 돈 쌓일 새가 없었어요. 맨날 힘들기만 했었죠. 왜 그렇게 당하기만 하고 호구같이 살았나. 언니들처럼 모질게 굴고 아무리 부모라도 짐되면 빨리 끊어내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천성이 원래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고 아무리 그래도 내 식구들인데 미우나 고우나 살 부대끼면서 함께 살아야지 어떻게 함부로 인연을 끊어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애착이 남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다고 봐요. 남들이 들었을 땐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었던 일도 싫긴 했지만 결국 다 들어줬던 것을 보면요. 또래 친구들 공장일 하면서 3, 4, 5 모여서 놀러 다니고 할 때 전 제 생활비, 집에 붙일 생활비 버느라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일만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 나이 먹어서도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변에 도움 청할 만한 친구 한 명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제가 젊은 시절 함께 했었던 남편이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의 애비다는 사람이죠. 저보다 나이가 위로 7살이나 많았는데 그냥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관심도 안 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뭐 잘 챙겨주고 관심이 있다는 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땐 누가 먼저 사귀자 말자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매일 얼굴 보고 밥 먹으러 가자 뭐 하자 하니까 만나는가 보다 사귀는가 보다 했었던 거죠. 그래도 고맙긴 했었어요. 아픈 동생이 있다는 사실,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사실을 다 얘기했는데도 내빼지 않고 먼저 결혼하자는 소리까지 해줬으니까요. 입장 바꿔서 제가 남자라고 하면 저처럼 사연 있는 친정 가지고 있는 여자랑 절대 못 만날 거다 싶었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 다 살아계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리고 당신 언니들도 있다면서 당신 빼도 식구가 넷이야 넷. 별 걱정을 다 한다. 나 그런 거 정말 신경 안 써. 괜찮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은 사연 있는 저희 친정을 이해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식구가 그렇게 많은데 아픈 동생이 왜 내 마누라 몫이냐 했었겠죠. 두고두고 놔두면서 살림 미천으로 뽑아먹는 딸로 쓰려고 했던 딸이 갑자기 시집을 가겠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셨겠죠.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뭐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리는 건 아니었지만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남편이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돈이 좀 있는 집안이라 생각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저처럼 놓고 뽑아 먹을 수 있는 사위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어서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락을 해서 생활비를 요구한다든지 무리한 부탁을 하시곤 했어요. 중요한 건 저도 이제 새로운 가정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 임신하고 나면 친정엄마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 남남인 시어머니보단 친정엄마가 생각이 더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전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아들 낳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을 당시에도 애 낳느라 고생했다 축하한다는 말 대신에 너 이대로 집에 눌러 앉으면 석호 생활비는 어쩔 거니 하면서 동생 안부를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그때 조리원 밥이 입맛에 안 맞을까 봐 미역국 끓여오셨던 분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시댁한텐 늘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에 반해 친정은 저에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 지긋지긋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친정으로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 싶어서였는데 가족의 굴레라는 게 그렇게 쉽게 벗어 던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를 먹은 아버지가 벌이가 시원찮아지니까 이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저한테 손을 벌리시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지셨더라고요. 누가 보면 저한테 꼭 돈이라도 맡겨놓고 찾으러 온 사람처럼 말이에요. 내가 돈 나오는 기계로 보여요? 나도 이제 내 식구 챙겨야 돼. 언제까지 내가 석고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충분히 노력하면서 살았잖아요. 엄마도 석호 돌볼 자신이 없으면 이제 그만 시설로 보내요. 감당도 안 되면서 왜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 뭐? 시설로 보내? 야, 넌 네 동생이 그런 데 들어가서 동물원 동물 마냥 우리에 갇혀가지고 살면 속이 편할 줄 알아? 넌 니네 부모 늙어도 요양원 보내자는 소리가 쉽게 나오겠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웠지.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나도 이제 더는 책임 못 져요. 애 키우면서 두 분 생활비 보내드리는 것도 빠듯해요. 우리 대영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턴 생활비도 못 보내드리니까 그런 줄 아세요. 끊어요. 어느 순간부터 엄마랑 통화하면 매일 싸움만 하니까 전화도 꺼려졌던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게 좀 여유로웠으면 가족들 더 챙겼을지도 모르죠. 근데 나 사는 것도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고 팍팍한데 가족들은 그런 사정도 모르고 나한테 손 벌리고 입 벌리고 그러니까 저도 속이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그래도 애 크는 거 보면서 버텼죠. 애 낳고 나서 초반엔 너무 어린애를 혼자 놔두고 어디 나갈 수 없으니까 일을 못하고 애 좀 크고 나서 이제 일 좀 시작해 볼까 하니까 일을 쉰 기간이 꽤 오래돼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면서 생활에 겨우 보탬이 되는 수준이었고 거의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안 그래도 그렇게 팍팍한 인생이었는데 끝까지 책임감이 없으셨던 저희 부모님께선 마지막까지 자식 고생을 시키다 가셨습니다. 평소에도 자잘자잘한 차 사고를 내시던 아버지가 불안해서 이젠 운전대를 그만 놓으시라고 면허도 얼른 반납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끝내 고집을 피우시더니만 결국 차 사고로 본인도 돌아가시고 보험금이며 부조금으로 들어온 돈은 상대방 합의금 물어주는데 다 들어갔어요. 뭐 거의 빚까지 내서 물어줬었죠.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아버지 사고까지 겹치면서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한숨이라도 크게 쉬면 눈치가 그렇게 보일 수가 없었는데 그런 와중에 저희 엄마까지 말기 암 진단을 받으시면서 병원에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엄마가 아프시단 소식에 가슴 아픈 것보다는요. 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생기나. 안 좋은 일이 좀 시간을 두고 세월을 두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오나 억울하고 화만 나더라고요. 더 화가 나는 건 엄마의 태도였습니다. 당장 살 날이 3개월도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병상에 누워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옆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 딸 걱정은 한마디도 없이 아픈 아들 걱정뿐이었어요. 그 꼴 보기 싫어서 언니들은 엄마 병원에 얼씬도 하지 않는 거겠지만 말이에요. 진서가 엄마가 잘못되면 네가 석호 꼭 챙겨야 된다. 솔직히 우리 집에서 너 말고 석호 챙길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석호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이야. 엄마 잘못됐다고 애 어디 이상한 시설 같은 데 보낼 생각하지 말고. 네가 누나잖아. 그래도 옆에서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꼭 좀 챙겨줘라. 아픈 애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내가 제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소리를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는데 저도 거기서 정말 콩알같이 남아있던 정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평생 가족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나한테 남기고 싶은 말이 앞으로도 그렇게 희생해주면서 살 수 있냐는 소리라니.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남기시고 엄만 결국 떠나버리셨습니다. 남은 건 아픈 동생뿐이었죠. 당연히 얘를 책임질 생각은 하지도 않았고요. 장례를 마치고 시설을 알아보는 동안에만 잠깐 저희 집에 데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남편이 화가 났던 것도 이해합니다. 워낙 저희 집에 당했던 것도 많고 혹시라도 이러다가 아픈 동생이 저희 집에 은근슬쩍 눌러 앉아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속으로 내심 걱정이 됐었겠죠. 평생 당신 식구들 뒷바라지한 걸로 모자라서 이제 아픈 네 동생 병수발까지 들게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등신 같은 거 이거 평생 똥 닦아주면서 살아야 하는 거냐고. 내가 당신네 식구들한테 어디에 한두 번 속는 줄 알아? 이러다가 은근슬쩍 우리 집에 가방 갖고 들어와서 살 수작인 거 모를 줄 아냐고. 처형들한테 연락해서 당장 데리고 가라고 해. 시설이 우리 집이랑 더 가까운 거 당신도 알잖아. 지금 대기표까지 받아놨어. 2주도 안 돼서 들어갈 건데 왜 그래? 그리고 둘째 언니 지금 이혼 중인 거 알고 있잖아. 언니한테 어떻게 봐달라고 하겠어. 미안해. 진짜 바로 시설 들어갈 거니까 며칠만 이해 좀 해주라. 부탁할게. 그렇다고 제가 남편한테 시댁한테 못했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잘한 걸로 따지면 거의 종 수준으로 잘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저한테 함부로 대했던 거 100% 원망만 하진 않습니다. 화가 났었겠죠.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처갓집 도우랴 뭐하랴 남편과 사이는 이미 더 회복도 안 될 정도로 안 좋아져 있는 상태였고 동생이 시설에 들어가기 전 잠깐 집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남편과 싸움은 정말 잦아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동생은 시설에 들어가게 됐지만 한 번 생긴 남편의 나쁜 버릇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어쩌면 남편의 그 나쁜 버릇을 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더 참고 살았던 것도 있었어요. 야,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네 얼굴만 보면 아주 짜증이 치밀어. 울적한 얼굴로 앉아가지고 내가 네 얼굴 볼 때마다 니네 집 식구들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나 열받는지 알아? 대명이 들어요. 당신 술 너무 많이 마셨어. 들어가서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든지 해. 아이씨 이거 안 놔? 어디 남편이 얘기하는데 함부로 말을 툭툭 잘라먹고 그래. 니네 부모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하긴 뭐 그렇게 근본 없는 집구석이니까 양심도 없이 뻔뻔하게 그렇겠지. 내가 오늘 너 아주 제대로 교육 좀 시켜줄게. 야, 똑바로 안 서? 툭하면 화내고 걸핏하면 가족들 들먹이고 욕하고 남편의 무시와 폭언을 몇 번 참고 무시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건지 몰라도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우악스러워지더라고요. 툭하면 화를 내고 걸핏하면 가족을 들먹이면서 욕도 하고요. 사실 제가 욕먹는 거야 뭐 매일같이 들어먹던 욕 하루 더 듣는다고 별일이야 있겠어요. 그건 그렇다 쳐도 애가 그걸 들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심한 부모들인데도 인연 못 끊고 살았던 이유요.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많이 심했다고요. 별 볼 일 없는 집이어도 내 자식한테만큼은 좋은 것만 해주고 싶고 좋은 소리만 들려주고 싶고 그런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남편한테 험한 꼴 당하면서 마음은 매일같이 찢어지고 골아 썩은 것 같았지만 내 앞에서 한 번도 내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즐거운 척 행복한 척 했죠. 그래, 나만 이렇게 참고 살면 우리 가정은 평화롭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나만 모른 척하고 나만 이 애 끝까지 잘 지켜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제 욕심이었던 거죠. 그런 결심도 얼마 못 가고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횡포가 결국 애한테까지 손을 뻗쳤거든요. 그렇게 등신같이 다 참고 살던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요.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거실에 있던 도자기를 저한테 팍 집어 던졌거든요. 그때 저희 애가 이제 막 6살에서 7살 올라가던 시기였어요. 엄마가 힘든 상황에서도 제 마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알아주는 건지 항상 엄마 옆에 껌딱지처럼 꼭 붙어 있었는데 그날도 부부싸움이 시작되고 남편이 큰 소리를 내니까 저희 아들이 그 조그만 몸으로 엄마 지키겠다고 방에 있다가 냅다 뛰어나온 거예요. 대영아, 얼른 들어가. 엄마 별일 아니야. 아빠가 잠깐 화가 나셔서 그런 거야. 응? 거기 있지 말고 얼른 들어가 있어. 아니면 나가서 친구 만나고 와. 얼른. 아버지,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 좀요. 아주 쌍으로 편을 먹고 나를 바닥으로 본다 이거지. 그래, 오늘 아주 둘 다 가든지 하자. 어? 화를 참지 못한 남편이 거실에 무슨 감나가는 골동품 같다면서 어디서 주워온 커다란 도자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냅다 번쩍 들더라고요. 아들이 그래도 좀 컸다고 자기한테 말대꾸하는 게 듣기 싫다 이거죠. 그런데 그 도자기가 제가 아니라 아들 쪽으로 향하는 것 같은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얼굴에 뭔가 뜨끈한 게 흐르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들이 놀라서 엄마하고 소리를 지르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아들 얼굴을 붙잡고 너 괜찮냐고 어디 다친 데 없냐고 막 살폈습니다. 남편도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거지 실제로 던질 생각은 없었는데 손이 미끄러진 건지 꽤나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그때 이혼을 결심했어요. 아, 저놈의 화 때문에 내 아들이 살다가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겠구나. 그때 순간 확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옆에서 막 울고 있는데 제가 얼굴 상처 붙들고 그랬어요. 우리 이혼하자고.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내 새끼 해칠지도 모르는 짐승 같은 놈이랑 나 절대로 더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제가 제때 막아내지 못했더라면 아이가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애는 엉엉 울고 난리가 났지. 남편은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 네가 나 없이 뭐 밥이라도 제대로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우선 병원을 가야 되니까 근처에 살고 있던 둘째 언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고 그때 상처를 꿰매서 제가 아직도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볼 쪽에 손가락 2마디 정도의 큰 흉터가 생기게 됐어요.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이런 것들 제대로 받지 못했었고요. 왜냐고요? 요구할 위자료도 나눌 재산도 없었으니까요. 그 인간 위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나는 먹고 죽어도 내놓을 돈 없으니 차라리 그 돈으로 물어줄 바에 감옥 들어가겠다고 할 인간이에요. 자꾸 뭐 합의나 교섭을 핑계로 애랑 만나게 하는 것도 애한테 안 좋을 것 같았고요. 가진 거라곤 몸뚱이뿐인 내 인생 남편 말 인정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덩그러니 세상에 놓아지게 되니까 참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가진 거라곤 멀쩡한 2팔과 다리 몸뚱이뿐인데 애랑 같이 살아야 하니 일은 얼른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죠. 아르바이트만 하는 것으로는 택도 없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애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한데 적당한 일로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공장에 다니고 있던 언니 한 명이 제 딱한 사정을 알고 저한테 일 하나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진서가 너 일 하나 안 해볼래? 이거 진짜 괜찮은 일이라서 내가 할까 하다가 내가 우리 신랑이랑 집 사가지고 여기에 자리 잡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 나이도 젊고 어차피 신랑이랑 찢어진 마당에 이럴 때 아니면 네가 언제 큰 돈 벌어보겠어. 내가 너 계속 도와주고 싶었어도 우리 신랑 눈치 보여서 못 도와줬는데 아주 잘 됐다. 손 야무지니까 잘할 거야. 언니 무슨 일인지 다 괜찮아. 나 우리 대영이 키울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어디 똥간에 가서 똥 푸는 일이라도 웃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뭔지 몰라도 나 일단 그거 하고 볼게. 얘기 들어보니까 공사장을 돌아다니면서 식당 보조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공사 현장 근처에 밥 먹을 곳이라곤 거기 하나밖에 없고 또 아름아름 서로 소개를 통해서 굴러가는 일이다 보니까 한번 일만 야무지게 잘 해놓으면 다음부터 먹고 살 일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만 일해도 꽤나 벌 수 있다고 그러는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공사 현장이 지금 살고 있는 곳과 2시간 정도나 거리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학교 배정도 이미 끝났고 안 그래도 큰일 겪고 나서 이사까지 하려고 하면 애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좀 망설이고 있으니 언니가 3개월만 어디다 애 좀 맡겨둬라 그래요. 너 왜 그 둘째 언니도 이혼했다고 안 그랬어? 근처 산다면서 언니한테 말해서 부탁 좀 해. 3개월만 맡겨놓고 무조건 다시 찾으러 온다고. 하긴 네 성격에 언니한테 애 맡겨놓고 안 데려다볼 성격도 아니고 내가 그거 끝나고 나면 무조건 다음 일 하는 곳은 너네 집 근처로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얘기도 잘 해놓을 테니까 넌 그것만 해결해가지고 오면 돼. 언니 내가 진짜 고마워서 어떡하지? 이 은혜 꼭 갚을게. 고마워. 진짜 고마워. 멀기도 하고 새벽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제가 그냥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도 애를 데리고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언니도 애를 데리고 가면 둘 다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꺼려진다고 하고 마침 저희 둘째 언니는 이혼 소송도 끝나서 지금 언니 혼자 살고 있기도 하겠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워낙 넓고 괜찮기도 해서 아들을 맡겨놓는다면 저 집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연락을 했죠. 엄마 장례식에서도 언니가 제 손 붙잡으면서 못난 언니라서 평생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만 하라고 그랬던 게 생각나서 언니한테 냉큼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그래서 말인데 우리 대영이 좀 3개월만 맡아줄 수 없을까? 내가 원래 이런 부탁 잘 안 하는 거 언니도 잘 알잖아. 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돈 좀 벌고 싶어서 그래.
형부랑 애도 없이 이혼하고 평소에도 애라면 자기 조카라고 해도 워낙 질색팔색하는 언니였으니까 혹시라도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잠깐 생각을 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던 언닌 다시 연락을 하자마자 흔쾌히 아이를 맡아주겠다 했습니다. 전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데도 언니가 쓸 수 있는 생활비를 매달 계좌에 붙이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래도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꼬여 있었던 일들이 좀 풀리려나 보다 하고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언니한테 애를 맡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애는 엄마가 돌보는 게 맞는 일이었었나 봐요. 전 그렇게 올라가서 공사장 근처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힘들 때마다 머릿속에 자식 얼굴 떠올리면서 숨을 고르는 것이 그냥 하루 일과였죠. 그래도 저녁에 퇴근하고 통화로 애 목소리 들으면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목소리 듣는 날이 정말 이제 뜸해졌습니다. 제가 전화 걸어서 애 좀 바꿔달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쓱 피하고 돌려버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엔 언니가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고지고대로 들었었죠.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언니 오늘은 뭐하고 놀았어? 언니 주말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언니 딸기 좋아하잖아, 딸기. 여기 근처에 딸기 진짜 맛있는 과일 가게 있는데 내가 사다가 좀 붙여줄까? 언니 어때? 잘 먹을 수 있겠어? 대영이 얘는 쪼르르 뛰어와가지고 전화 받을 때가 됐는데 왜 말이 없어? 대영이가 이제 막 잠들어가지고 깨우기가 미안해서. 나도 통화 오라 못하겠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애들이 그렇잖아.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그래도 언니네 집이 진짜 편하긴 편한가 보다. 제가 은근히 나 닮아서 까탈스러운 구석이 있어가지고 원래 보채고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고생시켰을 텐데 그래도 빨리 잤나 보네. 그러게 그래도 너랑 나랑 좀 닮은 구석이 있잖아. 애가 엄만가 보다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나 봐. 나 더 통화하면 애 깰 것 같으니까 이만 끊을게. 내일 출근 잘하고 응? 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니까 집에 들어오면 몸이 거의 녹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도 아들이랑 둘이 같이 살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거의 버텨나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많이 힘드니까 이상하다는 걸 못 느꼈는데 아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걸 눈치 못 채는 게 바보다 싶을 정도로 이상한 거예요. 전화를 할 때마다 애가 자고 있거나 씻고 있거나 핑계를 대면서 언니가 아들한테 전화를 일부러 안 바꿔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이거 애한테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를 내팽개치고 일부러 말도 않고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벌컥 열었어요. 언니가 이 시간에 여기 어쩐 일이냐며 놀란 표정으로 절 보더라고요. 전 그런 언니를 본 채도 하지 않고 이 방문 저 방문을 열어 젖히며 아들을 찾았죠. 대영아 대답 좀 해봐. 엄마 왔어. 나 어딨어? 언니 우리 대영이 어딨어? 설마 우리 대영이 어떻게 된 거 아니지? 응? 왜 말이 없냐고. 말 좀 해보라고. 그런데 있어야 할 애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애랑 같이 있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깨끗한 거예요. 제가 왔는데도 저희 언니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어요. 애가 정말 뭐가 잘못된 거구나. 그제서야 오열을 하면서 언니를 붙들고 막 흔들었어요. 내 애 어디 있냐고. 우리 대영이 어디 있냐고. 그제서야 언니가 대답을 해요. 애 고아원에 갖다 맡겼다고요. 기절할 뻔했죠. 이렇게 엄마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애를 엄마 허락도 없이 고아원에 갖다 맡길 수가 있냐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언니가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너 지금 내가 아주 미워 죽을 것 같아도 나중에 시간 조금 지나봐라. 나한테 고마워하지. 너 지금 내가 혼자 살면서 그냥 이혼녀 소리 듣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나중에 애 딸린 이혼녀 소리 듣고 사는 건 얼마나 더 힘든 일인 줄 알고나 하는 소리야? 차라리 애 더 커버리기 전에 고아원 가서 어디 부잣집으로 입양이나 가면 그게 더 나은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한테는 없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에 두고 살아. 언제까지 네 인생 못 살고 가족 뒷바라지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살 거야. 너 그거 다 병이야, 병.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언니가 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랑 생이별을 시킬 수가 있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먼 곳에 가서 혼자 일을 한 건데
언니가 잘 맡아줄 거라고 그거 하나만 믿고 내 자식 맡긴 건데 언니가 어떻게 맘대로 애를 고아원에 갖다 맡기냐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자식만 보고 버텨왔던 삶이었는데 그것마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제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보낸 거라네요. 엄마 아빠한테 발목 잡히고 아픈 동생한테 발목 잡히는 거 보면서 옆에서 답답해 죽을 것 같았답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집 잘못 가서 또 그 짓거리를 다시 반복하려는 걸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다면서요. 이건 지능 문제라고, 네가 지능이 모자라서 그런 거라고, 형제된 도리로 챙겨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언니를 밀치고 집을 나갔죠. 그 뒤로부터 정말이지 망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를 찾으려는 노력은 많이 해봤죠. 제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결국 언니가 애를 갖다 맡긴 고아원을 알려주긴 했는데 이미 고아원에 찾아갔을 때 제 애는 다른 집에 입양을 간 지 오래였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꽤나 잘 사는 집으로 입양을 갔으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걱정이 안 될 일이에요. 눈 뜨고 내 새끼를 빼앗겼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언니 평생 안 봤으면 좋겠어. 언니 볼 때마다 대영이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미칠 것 같다고. 그 조그만 애가 나를 뭐라고 생각했을 거야. 걔는 엄마가 평생 자기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살 거 아니야. 언니가 뭔데 내 새끼한테 그런 상처를 줘. 제 생각을 해서 그랬다는 언니와 가깝게 지내지도 못했어요. 정말로 언니를 볼 때마다 자식 얼굴이 어른거려서 콱 혀라도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입양을 간 자식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이라도 닿으면 편지라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고아원을 통해서 연락을 해보니 친모와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제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엄마는 꼴도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구나. 나한테는 그 애가 인생의 전부인데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렸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가 각각 노한과 병으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자식을 잃은 슬픔과 배신감 때문에 거의 얼굴도 안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먹고 나서도 주변 사람 하나 없이 쓸쓸하고 외롭게 살고 있게 된 거죠. 제 사연도 이렇게 참 기구해져 버렸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버지를 보면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까 속으로 혀를 차면서 욕을 했던 날들도 있었는데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비슷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고 싶은 일은 많아도 이 신체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갈수록 계속 떨어져 가잖아요. 여러분은 1시간 동안 편안하게 사연을 들었을지 몰라도 전 이 1시간짜리 사연을 보내는데 몇 날 며칠을 쉬었다가 다시 기억을 꺼내보고 뭐 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날들이었죠. 그마저도 나이를 좀 더 먹고 나니까 나는 아직 체력이 남아서 힘을 더 쓸 수 있다고 하는데도 이 노인 어디서 받아주는 곳도 없더라고요. 괜히 받아줬다가 사고라도 날까 무서운 거죠. 자기 책임이 될까 봐서. 어르신, 저 왔어요. 어떻게 이번 주도 잘 계셨어요? 어디 아프거나 불편하신 곳은 없으시죠?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밖에 날씨도 좋은데 볕도 쬐고 하셔야죠. 식사도 안 드셨네. 다 늙은 노인네가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서 뭐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나 같은 노인네 챙긴다고 공연히 쓸데없는 시간 쏟지 말고 나보다 훨씬 더 괜찮고 쓸모있는 사람들 도와주는데 시간 쓰러 가요. 나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살다가도.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전부 다 어르신 챙겨드리려고 오는 건데요. 그리고 저도 오늘은 어르신한테 부탁할 거 있어서 왔어요. 사실 다음 주에 저희 도시락 매번 후원해 주시는 땡땡기업 회장님께서 직접 도시락 봉사하러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사진도 찍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어르신이 그것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저희랑 제일 오래 알고 지냈던 사이기도 하고 다른 어르신들께선 말 꺼내니까 화부터 버럭 내시더라고요. 아유,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몇 년 동안 공짜로 밥 얻어 먹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아유, 그런데 내가 보다시피 젊은 날에 생긴 흉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흉해가지고 그 회장님이 나랑 같이 사진 찍으려나 그걸 모르겠네. 하여튼 도울 일 있으면 내가 뭐 도와줄 테니까. 제 생계를 책임지는 건 매주 저희 집 방문을 하는 주민센터 직원들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혹시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걱정되는지 매주 직원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저희 집 방문을 해서 말벗도 대주고 밥을 끝까지 다 먹는지 지켜보고 가곤 했었죠. 우리 대영이도 다 컸으면 이 정도 나이가 됐겠구나 싶어서 볼 때마다 어찌나 짠하고 예쁘던지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힘도 없고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을 잘 만나지 않으니까 성격이 아주 개팍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맨날 와서 하는 소리가 어르신 정도면 천사라고, 그래서 제게 그런 부탁도 했던 거겠죠. 매번 주민센터에 도시락을 후원해주는 어느 기업 회장이 있는데 원래 착한 일은 남모르게 하라고 하지만 요즘 세상에 또 너무 남모르게 하면 착한 일도 안 한다고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래서 어디 뉴스라도 한 줄 띄우고 싶어서 찾아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다른 노인네들한테 물어봤다가 여러 번 퇴짜를 맞았는지 저한테 같이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냐 부탁을 하더군요. 주민센터 직원들이랑은 몇 년 동안 워낙 얼굴도 오래 보고 지내오기도 했고 저도 매번 공짜로 도시락을 얻어먹는 것이 미안하기도 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또 명색이 회장이라는데 사진도 찍힌다고 하는데 얼굴에 있는 흉터가 괜히 신경 쓰여서 얼굴을 쓰다듬게 되더라고요. 또 그 흉터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보니 아들 생각도 나고요. 그렇게 도시락 봉사를 한답시고 땡땡 기업의 회장이 저희 집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나이도 젊고 딱 우리 아들이 살아있으면 저 정도 나이쯤 됐겠구나 싶어서 괜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냥 대충 사진만 찍고 가버릴 줄 알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식사 아직 못 하셨죠? 제가 도시락 좀 가져왔는데 아유, 어르신 얼굴에 그 흉터 뭐예요? 혹시 언제 생기신 거예요? 아이 괜찮아요. 손 좀 잠깐 내려보시겠어요?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던 회장이 갑자기 절 보자마자, 아니 제 얼굴에 있는 흉터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기 흉한가 싶어 저도 모르게 얼굴을 가렸는데 혹시 언제 생긴 흉터인지 묻더라고요. 저도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말했죠. 옛날에 우리 아들이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막아주다가 생긴 상처라고. 밥맛 떨어지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대뜸 그 회장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기 시작하더니 도시락도 내팽개치고 제 손을 꼭 붙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놀란 건 저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어르신, 혹시 아들 이름이 대영이 아닙니까? 김대영이요. 아니요, 회장님이 대체 우리 아들 얼굴은... 세상에, 너 혹시 네가 대영이니? 엄마, 여기서 대체 왜 이러고 계세요? 저 대영이에요, 엄마. 저 알아보시겠어요? 엄마, 여지껏 엄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여기서 이러고 살고 계시면 어떡해요? 설마 싶어서 찬찬히 회장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세상에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내 뱃속에 10달 동안 소중하게 품고 있다 나온 자식의 얼굴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우리 대영이 이목구비가 딱 보이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보니 얘도 자기 엄마라는 느낌이 딱 왔나 봐요. 그렇게 저흰 서로 한눈에 알아보고 부둥켜 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놀라고 당황했고요. 아이고, 우리 대영이 세상에 그동안 얼마나 엄마를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야. 엄마 절대로 너 버린 거 아니다. 니네 이모가 널 그렇게 맘대로 고아원에 데려다 주지만 않았어도 엄마 정말 대영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엄마 성격에 나 버렸을 거라고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나 때문에 얼굴에 이렇게 흉까지 생긴 사람인데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겠어요. 나도 엄마 찾아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었는데 양부모님께서 엄청나게 반대하시는 바람에 연락도 제대로 못 드려봤어요.
그래도 엄마 이렇게 우연이라도 엄마를 찾게 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찾지도 못하고 엄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 많이 했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로. 그래, 이게 얼마나 다행이니. 내가 정말 하느님께 다 감사드린다. 아이고, 내 새끼 이제 앞으로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절대로 안 잃어버리마. 얼마나 고생했을 거야. 그렇게 저희는 손바닥만한 단칸방에서 눈물의 재회를 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주민센터 직원들과 아들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의 직원들도 모두 눈물을 훔쳤어요. 정말로 다시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는 법인가 봐요. 그렇게 다시 만난 아들과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번듯한 집도 얻어줬고 양부모님과 정식으로 인사하고 좋은 사이로 잘 지내고 있고요. 이렇게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하늘이 저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다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아들과 함께 꾸준히 한때 저처럼 살고 있는 독거 노인들 방문해서 목욕 봉사도 하고 도시락도 나눠주고 말벗도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얘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 도움을 받아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내가 이렇게 고생했던 얘기가 힘들게 살고 있는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러분, 평생 가는 슬픔과 고생은 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나서 깨달아요. 언젠가는 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가 요즘 뭐 힘들다 생판 얼굴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 그냥 편하게 털어놓아 보세요. 혹시 또 알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우연히 보고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볼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후반에 평범한 가정에서 주부 생활을 했었어요. 자주 보는 채널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꺼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하지만요. 이번 기회에 사람에게 마냥 잘해주면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됐는데요. 일단 그 전에 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전 남편을 30대 초반에 만나서 결혼했던 케이스입니다. 보통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성품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어떤지를 보고 결혼을 하게 되죠. 가족과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걱정이 되던 부분이었거든요. 남편과 만나면서 마음은 커져갔는데 혹시라도 결혼을 못하면 어쩌나 고민이 됐지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님과 도련님 되실 분이 모두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태연 씨와 교제 중인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어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연 씨. 부족한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여긴 태연이 동생 태수예요. 인사 나눠요. 안녕하세요, 형수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형 잘 부탁드려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해요. 태수 씨도 반갑습니다. 모두 좋게 봐주니 좋네요. 미연 씨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엄마 어디서 이런 며느리 얻기 힘들어요. 알죠? 얘 좀 봐라. 장가 들기 전부터 그러면 엄마 살짝 섭섭해지려고 하네. 엄마, 이제 형은 형수님이 잘해주시겠지. 이제 우리 둘이 더 재밌게 놀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화는 재밌게 흘러갔고 재치가 넘치는 예비 도련님과 시어머니 덕분에 분위기가 풀릴 수 있었습니다. 태연 씨도 옆에서 잘 호응을 해주니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느낄 수 있었죠.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라고 했죠? 네, 어머니. 내년이나 내후년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결혼 전에 내가 꼭 하나 부탁하고 싶어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사실 우리 그이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 뒤로 우리 집에서 꼭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아버지 재산 챙겼으면 하는데 괜찮겠어요? 네, 어머니 괜찮아요. 태연 씨랑 교제하면서 제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엔 제사 지내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제가 도와드리면 어머니가 더 편하시잖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말은 다음에 놓을게요. 첫 만남부터 반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잘 들어가고 다음에 또 봬요.
어머님은 저에 대한 예의는 물론 혹시라도 제가 불편하지 않을지 먼저 집안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초반엔 저도 제사라는 게 힘든 건 알지만 가족이 될 사람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어머님과 예비 도련님을 뵙고 난 뒤엔 저희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며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이랑 싸운 적도 없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할 당시만 해도 시댁에 갑질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오히려 결혼한 뒤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자주 오라고도 안 하시고 오히려 찾아가면 귀찮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남편이랑 데이트하라며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할까요? 같이 쇼핑이라도 가실래요? 괜찮다, 미연아. 난 태수랑 나가면 되니까 가서 태연이랑 놀고 와. 저도 어머니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얘 좀 봐. 그래, 가자. 오늘은 내가 졌다. 아, 왜 둘만 가요? 나도 갈래요. 아, 나도 깨워줘요, 그럼. 형수, 저도 가도 되죠? 아, 그럼요. 다 같이 아울렛 가고 저녁은 제가 낼게요. 맛있는 거 먹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지냈고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오면서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로망을 이룬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또 전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과 약속한 제삿날은 꼭 지켰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크게 일을 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사실 초반엔 마음 먹고 갔는데 음식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제가 임신했을 땐 아예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출산 이후에도 1년에 한 번 있는 시아버지 제사를 챙기면서 어머니와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잘해주고 도련님도 자주 뵙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여서 저희 집에도 놀러 오시게 됐고요. 도련님은 요즘 만나시는 분 없으세요? 아유, 저는 알아서 잘 만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형수님. 곧 동서될 사람 데리고 올게요. 만나시는 분 있으셨나 보네요. 말 좀 해주시지. 여보, 얘 완전 팔불출이야. 아주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하던데 오늘에서야 말을 좀 해주네.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살짝 섭섭해지려고 하네요. 에이, 들어봐요, 형수. 제가 만나는 사람 형한테도 오늘 말했거든요. 아, 그런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형도 잘 들어. 형수, 제가 만나는 사람 미스코리아 출신이에요. 엄청 예뻐요. 그리고 착하고 저랑도 개그 코드가 잘 맞아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도련님이 결혼하실 때가 됐나 봐요. 그런 마음 들면 꼭 잡아야 된다는데. 정말 예쁘죠? 눈도 크고 오목조목하게 생겨서 하는 짓도 진짜 너무 예뻐요. 와, 정말 미인이신데요? 다음에 한번 꼭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도 난 우리 여보가 최고다. 기분 좋으니 한잔하자. 그날은 도련님께서 만나시는 분이 있다며 저희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정말 예쁘셨어요. 성격도 좋다고 하시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전 대신 도련님께서도 좋은 짝을 만나셨으면 했는데 다행이다 싶었죠. 그 뒤론 저희에게 실제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사람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괜히 미스코리아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첫인상은 누가 봐도 예쁜 이목구비에 몸매까지 좋으니 자연스럽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요. 첫 만남 때도 너무 예뻐서 놀랐는데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사람을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예의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도 예쁜데 성격까지 좋아서 정말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관계를 이어오다가 2, 3년이 지난 뒤에 도련님도 결혼하시면서 제 동서가 생긴 것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결혼한 이후엔 다른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집안에 손 아래 동서가 들어온 거잖아요. 전 이전에 만났던 경험이 있어서 성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터라 사실 크게 걱정하진 않았는데 문제는 제사 때마다 생기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부분들을 회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 또한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뿐인 시아버지 제사인 만큼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도 제 마음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예전에 저에게도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혼자 하시던 걸 둘이 나눠서 하는 걸 셋이 함께 하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사 같은 경우엔 남편이 오히려 도와주는 편이라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은 없는 편이어서 크게 걱정하진 않았는데요. 도련님도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처음 제가 시집 왔을 때도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하라면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동서도 잘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음식도 같이 하고 또 준비하는 게 빠르다 보니까 솔직히 제사를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역할 분배가 잘 되어 있으니 사실 저도 크게 그동안 불편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없었고요. 도련님이 결혼하시고 난 뒤엔 손아래 동서가 돌아오면서 가족 행사도 자연스럽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봤을 때 사람 좋고 친절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제가 느끼기엔 절 무시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시댁에 가면 해야 할 것을 찾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정리를 도와드리는 것쯤은 한 번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꼰대 같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동서, 오늘은 설거지 우리가 할까? 형님 아니에요. 이건 남자들이 하는 게 맞죠. 저희가 굳이 손에 물을 묻힐 일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손도 잘 트고 보들보들한 느낌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관리해야죠.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우리도 한 번쯤은 해야지. 어제부터 계속 도련님이랑 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전 원래 설거지도 잘 못하고요. 오히려 답답하실 거예요. 다시 해야 하는 것보단 그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진짜 집안일은 제대로 한 적이 없어가지고 괜히 폐만 끼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건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처음엔 동서가 하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라며 시켰을 때 진짜 못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다 해야 할 정도라서 안 좋게 말하면 공주님처럼 큰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살짝 상하긴 했어요. 시집을 왔으면 기본적인 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건 너무 꼰대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동서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건 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가족이 늘었는데 일을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만 계속 안 하는 것 같아. 안 그래도 내가 동서한테 물어봤는데 집안일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네. 이번에 한번 설거지 해보라고 했는데 그거 내가 다시 했잖아. 처음부터 집안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다 보면 늘 수도 있는 거고 설거지는 쉬운 편에 속하잖아. 적어도 기본적인 부분은 하자는 거지. 그래도 이제 막 들어온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괜히 우리 집사람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안 되겠다. 내가 태수한테 얘기할게. 일단 지켜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동서랑 한번 얘기해 볼게. 저희는 워낙 도련님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게 있으면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이는 맞거든요. 하지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서의 흉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동서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속상할 수 있으니까 괜히 얘기를 꺼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절 아랫사람으로 보는 행동이 될 줄은 몰랐네요. 전 배려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1년에 몇 번 안 만나는 명절을 빼고 난 뒤에 저희가 지역도 가까운 편이라서 자주 저녁을 먹는 편인데요. 얼마 전엔 동서랑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저희 집 근처의 식당에 가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날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점이 있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도련님이 챙겨주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그냥 딱 공주님 느낌이더라고요. 잘 챙겨준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엔 너무 기본적인 부분까지 해주니까 저러다가 버릇이 나빠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도련님은 동서를 정말 많이 아끼시나 봐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시네요? 이 사람이 원래 덤벙거리는 게 심해서 제가 옆에서 챙겨주는 편이에요. 손이 많이 가긴 해도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할 수 있는데 유독 절 챙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좀 연약하기도 하고 또 남편이 챙겨주면 편하잖아요. 형님은 남편분이 따로 안 챙겨주세요? 오늘 보니까 혼자 다 하시는 것 같던데 좀 도와주세요. 전 제가 하는 게 편하기도 하고 서로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은 챙겨주고 있어요. 걱정 마요. 그래도 형님 여자로서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시댁에 가셔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저희가 다 귀한 딸인데 그렇게 집안일하는 걸 보면 부모님께서도 속상하시지 않을까요? 동서의 얘기를 듣고 나서 머리를 누가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댁 가서 일을 하는 것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남편도 친정에 가면 같이 설거지도 하고 정리도 하는데 이게 여자 남자가 있을까요? 물론 종처럼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부분은 하자는 생각이었거든요. 요즘엔 며느리들을 손님처럼 대하라는 말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시댁인데 너무 편하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서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시댁에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가면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건데. 형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한 번 계속해 주다 보면 나중엔 정말 고마운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동선 내가 5년 정도 살아보니까 그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시어머니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다들 너무 잘해주니까 난 결혼 생활 5년 하면서 불편한 점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리 무슨 시댁살이라도 시키는 것처럼 말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시집 온 뒤로 저희 집에 뭐 한 게 없잖아요. 아이, 또 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가 흘러가. 다들 감정이 너무 격해진 것 같은데. 그만해요. 아유랑 현수 말도 맞지, 자기야. 그래도 시댁인데 너무 편하게 있긴 했어. 형수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이 사람도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대화가 찝찝하게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 처음부터 동서의 입장을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누가 집안일을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아직 그렇다고 해도 이대로 그냥 지나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진지하게 동서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인 만큼 서로가 배려할 부분들을 배려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이죠. 동서, 잘 들어갔어요? 아까 기분 나빴던 거 아니죠? 형님, 솔직히 제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저 집에서도 설거지 잘 안 해요. 근데 왜 시댁 가면 여자들이 다 집안일을 해야 돼요? 다 같이 하자는 거죠. 저희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전 이해가 안 가요. 전 시집 오기 전에도 손톱에 피부 관리 받으면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리고 시댁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에 갈까 말까인데 이건 적은 편이죠. 매주 오라는 시어머니도 있는데. 형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가서 꼭 집안일을 해야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동안 결혼 생활하시면서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하신 거 아니에요? 동서의 말엔 가시가 있었고 전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 저희 시어머니라는 게 좋고 도련님과 남편도 모두 잘해주는데 동서가 단면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 뒤론 쉬라고 하고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선 딱히 연락을 하진 않았는데 일이 생긴 건 제삿날이 다가올 때였는데요. 시아버지 제산 1년에 한 번뿐이잖아요. 그땐 제가 스케줄을 조정해 두는 편인데 그때는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은 것 같다 보니 동서에게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동서, 내일 시아버지 제사 있는 거 알고 있죠?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톡 확인을 안 해서. 형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지금 휴대전화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카톡을 못 읽었나 봐요. 다른 건 아니고 저도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날 일이 잡히는 바람에 참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내일 도착하는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얘기해 봤어. 그럼 도련님한테 연락드려야 되겠네. 제가 미리 얘기해 줄게요. 형님 걱정 마시고 일 보시고 오세요.
굳이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갈수록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말을 해준다던 동서의 말과는 다르게 제가 도착했을 땐 도련님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형수,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런 적 처음인데 이제 몇 년 됐다고 소홀해지는 거 아니에요? 에이, 또 말 그렇게 해요. 오늘 바쁘다고 동서한테 미리 말을 놨는데 못 들었어요? 에? 오히려 저한텐 더 일찍 올 것 같다면서 제가 할 일도 다 하신다고. 그래서 저 늦게 왔어요. 그럼 이거 다 어머님이랑 태연 씨가 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께는 말씀드렸고 태수는 늦게 와서 내가 전화로 말해줬어. 많이 바쁘면 오늘 쉬라고 할 걸 그랬네. 고생했다 미연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나 보다. 늦었으니 일단은 마저 준비하자. 전 분명히 동서에게 말을 전했는데 잘못 알아들은 건가 싶어서 다음번엔 제대로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사 이외에도 동선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일이 늘어났는데 마치 일부러 빠지는 느낌이 들었는데도 또 다시 돌아온 제사 때도 동선 불참하겠다며 저한테 연락을 해왔죠. 동서, 아무리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제사는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늦게라도 와서 참석해. 저 진짜 안 돼요, 형님. 예전부터 잡혀 있었던 약속이라서 취소도 어렵고, 늦게도 못 가요. 이번 한 번만 부탁드려요. 내가 그동안 동서한테 말은 안 했는데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아? 형님, 그래도 제가 아예 안 갔던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빠지는 거 가지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거야. 동서 온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와서 핸드폰만 하다가 가잖아. 나 그동안 많이 참았어. 시어머니 앞에서도 대답을 건성건성 하잖아.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 듣자 하니까 말이 너무 심하신데요. 제가 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말로 시댁 식구들 자주 봐서 뭐해요. 결혼하고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지. 한번 심하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동선 적반하장으로 그럼 본인이 가서 뭘 해야 하냐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저를 얼마나 깔보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죠. 그래도 제가 손 윗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드는 느낌만 들더라고요. 좋지 않은 채로 시댁에 찾아가서 음식을 하는데 제 표정이 안 좋아 보였는지 어머니께서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오늘도 일 때문에 살짝 늦어서 얼른 하고 집에 가서 쉬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동선 오늘도 안 온다니? 요 근래 통 연락도 없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엄마. 요 근래 일 많아가지기도 했고. 저도 요즘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전 도련님의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인데 동서이를 잘 모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라고 하죠.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제사 후 정리를 하면서 도련님께 물어봤습니다. 도련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형수. 그냥 결혼하고 나서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동서랑 싸웠구나. 도련님, 저희 부부도 요즘 많이 다투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 안 오고 그러는 건 뭐 바쁜데 어쩌겠어요. 저도 말해봤는데 더 이상 말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여행 중이에요. 일이 아니고. 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처음엔 저도 믿었어요. 제삿날만 되면 회사에서 바쁘다고 하고 출장 간다고 했는데 제가 SNS를 안 하잖아요. 심심해서 깔아봤는데 그동안 여행 다녔더라고요. 도련님의 말을 듣고 나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동서가 거짓말을 하고 여행을 다닌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충격이 꽤 큰 편이었죠. 그러면 그동안 일부러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서랑 얘기를 해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몰래 본 게 민망하기도 하고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안 물어봤어요. 여행은 누구랑 간진 알아요? 느낌은 친구랑 간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더 보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도련님이 SNS를 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 계정에다가 동서가 글을 올린 것 같았어요. 저도 딱히 SNS에 관심이 없다 보니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라서 일단 도련님께 동서랑 얘기를 해보라고 했죠. 저도 집으로 돌아와서 SNS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정말 여행을 간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만 간 건 아니었고 꽤 자주 여행을 다니는 것 같았는데 도련님 사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통 부부들은 여행을 가면 인증사진으로 서로 사진 찍어주기도 하고 커플 사진을 올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오히려 솔로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진에 달린 말들도 모두 혼자인 듯한 느낌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동서가 미스코리아 출신의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 누구나 선호할 만한 인상이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댓글은 물론 팔로워도 많은 편이었는데 그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던 터라 게시글을 보니까 날짜도 체크해보니까 행사가 있을 땐 꼭 나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도련님께 물어보니까 본인은 이번 일을 모른 척하고 일단 한 번은 넘어가겠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게 쉽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면서 도련님께 정신을 차리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 내용들을 모두 제 파일로 옮겨놓고 SNS를 보다가 예상치 못하게 동서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전 거기서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알면 서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가정의 일이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전하는 걸 못하기도 하고 팔로워를 건너 보다가 알게 된 것이었는데 그건 누가 봐도 동서와 다른 남자가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댓글로도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몰라서 이것도 자료로 남겨뒀고요. 이 부분은 누구에게 나눌까 싶어서 친구들에게 제 얘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봤는데 무조건 알려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가정을 소홀하게 하고 다닌다는 게 사실상 와이프로선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도 하지 않은 채 바람까지 핀 동서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진지하게 도련님과 남편이랑 셋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당사자에게 알리기 이전에 도련님의 의견을 묻고 싶었거든요. 도련님이 충격적이실 수 있지만 이걸 제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요. 무슨 일인데 저 혼자 나오라고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SNS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연애 계정도 따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제 와이프가 불륜이라도 한다는 소린가요? 형수, 아무리 저희가 친해도 이런 장난은 재미없어요. 나도 처음에 못 믿었어. 근데 와이프가 모아둔 자료 보니까 맞더라. 충격적이겠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직접 이렇게 마주하고 보니까 더 상처네요. 도련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본인도 동서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말해주더라고요. 도련님도 처음엔 동서가 외적으로 끌린 건 맞지만 착한 심성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말을 해줬어요. 결혼하고 나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손이 많이 가고 스스로 해야 할 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요. 연애 시절 때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챙겨주는 게 당연했겠지만 집에 돌아와도 청소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거나 설거지가 그대로인 걸 보면서 얘기하면 본인은 귀한 집 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냐면서 가정부라도 쓰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집에 있으면 집안일들 좀 하고 치워주지 그랬어. 집안에 음식물 냄새가 가득하네. 오늘 바빠서 그랬어. 당신이 좀 해주라. 아니 여보, 정말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전업주부 하겠다며. 그러면 적어도 집안일은 제대로 해줘야지. 내가 당신 집안일이나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진짜 너무하네. 나도 바쁘다고. 맨날 휴대전화 붙들고 있으면서 뭐가 바빠. 온종일 일하고 온 나는 안 보여?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무슨 휴대전화만 보고 사는 것처럼 말하네? 바빴다니까. 맨날 바쁘다고만 하고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집안일 할 사람이 필요했으면 가정부를 구하지.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내 탓을 해? 나도 귀한 집 딸이야. 내가 이런 것만 하고 산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슬프겠어? 오히려 동선 적반하장으로 도련님께 본인이 집안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능력이 없는 도련님 탓을 했다고 해요. 결혼하자마자 회사 그만둔 동선, 그때부터 생활비를 밥 먹듯이 쓰면서 카드값까지 밀리게 했다고 하는데요. 전업주부를 하고 싶다는 얘기에 혼자 벌어도 둘이선 충분히 먹고 살고 아이를 가지기 전엔 저축을 많이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도 모이지 않고 집안일은 더 밀려가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도련님은 동서에게 취업할 것을 요구했고요. 당신 이제 일 쉰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 집안일도 그대로고. 사실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같이 벌어서 얼른 대출도 갚고 하는 게 어때? 우리 아이 계획도 있는데 나 병원 다니면서 준비하고 싶어. 당신도 직장인이니까 알 거 아니야. 병원 간다고 하면 엄청 눈치 보이는 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 가지기 싫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냥 마음이 좀 바뀌었어. 나 좀 쉬면서 아이 가질 준비도 하고 앞으로 집안일도 열심히 할게. 알겠어. 이번에 한번 믿어볼게. 자기야,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그렇게 동서를 믿었던 도련님은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지만 똑같았다고 해요. 오히려 나가는 횟수를 늘려서 퇴근하고 들어오면 온기가 없는 집안을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혼도 고민을 해봤다더라고요. 이후 잦은 외출에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은 했다고 합니다. 각방을 쓰는 건 물론 친구를 만난 다음에 나가는 것을 여러 차례 봤다고 하는데 전 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왜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예요? 불륜이라면 바로 이혼하셨어야죠. 불륜은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용서가 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형수,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심정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준비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네 집이 무슨 가정부가 필요할 정도로 집이 큰 것도 아니고 본인은 일도 안 하면서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게다가 불륜이라니. 남편은 동생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분노했고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시를 한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도련님이 마음이 없다면 이혼을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당분간은 지켜보겠다는 도련님의 말을 끝으로 그 자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뒤엔 도련님께 따로 연락이 없었고 다음 만남은 저희가 어머니 생신 때 만나기로 정해둔 날이었어요. 그때도 여전히 동선 다른 일이 있다면서 찾아오지 않았고 저희는 사태를 알고 있으니 이미 다른 곳에 놀러 갔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뒤론 부부 사이의 문제는 서로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켜봤는데 이걸 그냥 두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잘 참았던 도련님도 폭발하게 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건 오래 있었던 일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동서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평소와 같이 전 제사를 준비하는데 이번엔 음식을 준비할 게 많아서 동서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죠. 동서 미안한데 이번에 일찍 좀 와줄 수 있을까? 오늘은 할 게 많다 보니까 혼자 하기가 벅차네.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미안해요. 형님, 이번에도 제가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은 시켜도 되잖아요. 시키는 것도 있지만 직접 해야 하는 것도 있어. 이번에 정말 안 될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네, 형님, 죄송해요. 안 될 것 같네요.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뭣도 안 되는 년이 매번 이렇게 전화해서 징징거리니까 짜증나 죽겠네. 그 화도 안 낸다는 형님 말하는 거야? 야, 그 정도면 정성이다. 한번 가서 도와주지 그래. 내가 미쳤냐? 거기 가면 기름 냄새 쩔어. 한번 다녀오면 옷이나 가방이나 냄새가 배는데 진짜 최악이야. 별것도 아니면서 자꾸 일을 시키려고 한다니까? 아니, 그러면 너도 이혼해서 혼자 살지 왜 굳이 이혼은 안 해? 야, 이혼하는 순간 복잡해져. 또 매달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그냥 버리라고?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나서 전 이대로 참는 건 호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녹음 파일을 도련님께 전송해 드렸어요. 전 핸드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듣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는지 동성 그 뒤에 따로 연락을 주진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전해 듣고 도련님은 충격에 빠진 듯 했고 남편 또한 그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화가 났던 건 그 대화에서 절 너무 깔봤다는 게 화가 난다며 도련님께 전화해서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도 도련님은 저에게 장문으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동서가 절 무시했던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보내고 도련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으로 동서와 함께 찾아왔어요. 어쩐 일이에요, 도련님? 얘기도 없이? 좀 들어갈게요, 형수. 야, 너도 빨리 들어와.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왔어? 이 사람이 그동안 형수와 형한테 했던 거 모두 반성한다고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전 동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전엔 예쁘고 청초한 느낌이었는데 무릎에도 멍이 들어있고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무릎을 꿇으면 사과를 하는 동서를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바로 일으킨 뒤에 그렇게까지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줬는데요. 제가 보기엔 도련님과 둘이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련님 뺨도 빨갛게 부어 있었고 동서도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 일단 집에 들어와서 대화해 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두 분을 무시해서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께도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왔어요.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예요? 재산 참석도 하지 않고 가족 모임을 회피하기 바빴던 사람이?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시댁에 가면 뭔가 저만 동떨어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실 형님한테 질투를 느끼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걸 듣고 나서 전 마음이 풀릴 수밖에 없었어요. 본륜도 다 알게 됐고 동서도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겠냐며 도련님께 물어보더라고요. 나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했어. 당신이 때린 것도 다 참아줄 수 있어.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아직도 넌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지금 때린 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나오나 본데 그동안 불륜했던 것들 그리고 네 통장 내역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도 같이 살자고? 반대로 너였으면 같이 살았겠냐? 우리 이제 끝이야. 오늘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해야 해서 사과를 하러 온 거라고. 도련님의 얘기를 들으니 아무래도 이혼에 대한 생각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동선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고 도련님은 이만 가보겠다면서 동서를 데리고 나갔어요.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 중 하나였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다행히 잘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도련님께서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는데 멍이 든 모습을 봤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진심으로 행복했을 당시를 떠올리니까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간 도련님은 저희에게 또다시 장문의 카톡으로 동서와는 정리를 하기로 했고 조만간 다시 찾아오겠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했지만 성격이 좋고 예뻤던 동서는 내면에서 저희를 욕하고 또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사실 그동안 도련님이 많이 참기도 했고 생활비만 해도 한 달에 3,400은 기본으로 사용했다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활비가 아닌 개인적인 돈으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그것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도련님 얘기를 듣고 저희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오히려 반응이 더 대박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태수 왔다 갔다면서 너희는 괜찮니? 네, 두 사람 정리한다고 저희한테 카톡도 왔어요. 그동안 사실 걔 와이프가 잘했던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불륜이라니 말도 안 되죠. 태수만 오히려 불쌍하게 됐어요.
나도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 너희에게 말은 안 했지만 나한테도 전화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았거든. 네가 걱정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식기세척기 사달라, 뭐 사달라, 가전제품이나 금전적으로 요구를 할 때가 많았다. 어머니한테요? 어떻게 전화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동안 어머니께서도 고생하셨네요. 결혼 전에도 제사에 대해서 말을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일부러 더 얘기하진 않았어. 괜히 태수한테 불똥 튈까봐. 그래도 더 미연이한테 미안하더구나. 전 괜찮아요, 어머님. 솔직히 제사 때 많이 힘든 것도 아니고 종종 일이 많을 때만 도와달라고 했던 건데 동서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걔를 감싸는 거야? 아니 그동안 해왔던 행실을 봐. 미스코리아 출신이면 다야. 성격이나 매너는 하나도 없는데. 전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 속에서도 동서가 한편으론 안쓰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동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 얘기고 이후엔 저도 완전히 동서에게 등을 돌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른 건 그동안 아버지 제사를 이어온 우리 미연이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단다. 저한테요? 안 주셔도 되는데. 뭔데요? 저흰 처음 듣는 소린데? 미연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줄까 생각 중이야. 압구정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냥 판다고 하셨잖아요. 너희 아이도 커가고 갈수록 큰 집이 필요할 텐데 그냥 거기서 살면서 제사도 그쪽에서 지내도록 하자. 음식하는 업체도 그 근방이라서 배달도 빠르게 될 거고. 너무 갑작스러운데 그렇게 큰 걸 주진 않으셔도 돼요. 저 정말 괜찮아요. 제사도 좋은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다오. 그동안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매년 제사 챙기면서 도와주는 모습에 감동했단다.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형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혼자 동서가 들어와도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 정도는 받을 자격 돼.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건물을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처음엔 좋은 감정보단 부담스러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물론 서울 중심보다는 아니지만 요즘 압구정동 엄청 비싼 편이잖아요.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 같은 경우 주변이 학세권으로 되어 있지. 입지도 좋은 편이라서 평가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남기고 가셨던 유산이라고 해요. 남편이랑 이 부분을 상의해 봤는데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 거니까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이때까지 어머니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줄도 몰랐고 그리고 알고 보니 도련님도 건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동서가 이 부분을 알고 재산 분할 요청을 했지만 도련님은 잘못한 게 많다 보니 다행히 모두 도련님 명의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해요. 유책 배우자였던 동선 결국 제대로 받은 것 하나 없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됐고요. 오히려 도련님은 홀가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건물에 받기로 하고 시어머니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재산 저희 집에서 드리기로 했는데요.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혼했던 동서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도련님께서 네가 제사를 제때 드리기만 했어도 저 아파트는 네 것이었을 텐데 복을 걷어찼다면서 얘기를 한 걸 듣고 저한테 연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형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사 지내면 건물 받을 거 알고 노력하신 거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오랜만에 연락 와서 왜 갑자기 나한테 시비를 걸어? 어머님이 내가 제사 열심히 도와드려서 주시는 건 맞아. 하지만 이걸 결혼 전부터 알고 있진 않았어. 순진한 척도 작작 하셔야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얘기하고 끝낼게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솔직히 형님 모르셨다면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겠죠. 너무 속물 아닌가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형님 저도 알았다면 이렇게 안 했죠. 야, 너도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그럼 그동안 네가 열심히 하지 그랬어. 네가 네 복 걷어차놓고 왜 나한테 와서 지랄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볼 일 없는데 연락하지 마.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와서 동서에게 내뱉고 그날 표정이 안 좋으니까 남편이 저한테 물어봐서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도련님께선 씁쓸한 표정으로 역시 돈을 보고 시집 온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해줬습니다. 도련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벌이가 좋기도 하고 그만큼 능력이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전업주부를 한다고 했을 때 별다른 반대를 안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이렇게 일이 돼버리니 도련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대로 오히려 지금은 더 편해 보이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기도 했는데 동서는 이혼 이후로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취업도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계정도 폭발했는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요. 그동안 도련님이 동서에게 못해준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기보단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그만큼 복이 따라온다고 하는데 전 그 말이 맞다고 믿어요. 시아버지 제사 역시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온 결과 시어머니도 인정을 해주시고 또 제가 생각도 못했던 선물까지 받게 돼서 앞으로 더 잘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 무시하던 동서로부터 벗어나고 난 뒤엔 도련님은 다행히 더 좋은 분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었어요. SNS를 하지 않았던 도련님이 글을 올리기 시작하자 메시지로 동서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본인을 다시 받아달란 얘기를 했다는데 재혼을 하기로 했으니 너가 낄 자리는 없다고 말을 되받아치면서 제대로 차단을 해줬다고 하네요. 사실 사람이 외적으로만 예쁘고 멋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인생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람의 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일로 사람은 변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면 그대로 돌아온다는 걸 느끼게 됐던 것 같네요. 이번에 도련님이 만나고 계신 분은 인성부터 다르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부부에게 깍듯하게 대하고 또 시어머니께도 따로 찾아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네요. 이전에 있던 동서와는 정반대인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식구들 들어오면 딱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도련님과 잘 어울리시는 분인 것 같아서 좋아요. 올 제사도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될 텐데 스스로 어떤 걸 도와줘야 하냐면서 챙기는데 그 모습이 예뻐 보이네요. 마치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이것저것 알려달라고 하던 모습이 생각나고 어머님도 절 보셨을 때 이런 기분이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 들어오는 동서와는 좋은 관계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시아버지 제사를 소홀하게 하지 않고 잘 챙겨서 받았던 압구정 아파트도 계속해서 값이 오르고 있고 얼마 전엔 두 번째 축복이 찾아와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심심할 때마다 듣는 사연 프로그램에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써봤습니다. 다들 인생에 있어서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일이 있으셨나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등 인성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 생각보다 많은 편이더라고요.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무조건 잘해주고 참는 건 호구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말은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누구든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넘기지 않아요. 한편으론 제가 동서를 초반부터 잘 잡았다면 저희 집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도련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 거니까 소용이 없었겠네요.